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조우선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편에서 여러 가지 의료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럼 혹시 최근에 하신 거라든지 기억에 남는 사건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최근에 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대리했던 사건이고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의료사고에서 뭐가 형사사건으로 되지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다 의료사건, 형사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원래?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합니다. 손해배상을 많이 하는 그런데 거예요? 이제 환자분이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돌아가시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아. 고소를 하시면 이제 이게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데요.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피고인이 되셨던 사건이고, 형사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셨던 사건이 법정 구속이라는 게 뭐죠, 그게? 예, 법정 구속이라는 건요, 이제 법정에서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할 때 그날 바로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법정 구속 같은 경우에 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사건. 그럼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무슨 수술을 잘못해갖고? 그거는 수술은 아니었고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계속해서 복통으로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여러 차례 내원을 했는데 횡격막 탈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잘 이제 판단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린아이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자분의 가족들이 이제 당시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들을 전부 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를 했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 세 분이 계속해서 피고인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법정 구속됐고 결국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제가 대리했던 선생님께서는 항소심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처치는 다 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약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런 건가요, 이게? 네, 응급의학과의 특성상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의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 아주 그 당시에 특이한 이상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라는 정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의사분도 하시고 환자분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또 환자분 쪽에서 되게 억울하고 하지 않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또? 네, 또 그러시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에서는 이미 배상 판결이 끝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민사는 또 이미 보상금, 위로금 받고, 형사는 그런 거구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딴 게 어떤 거 있어요, 또 다른 사건은 또 비슷한 사건인데요. 비슷한 사건은 아니고 이제 또 의사 선생님께서 좀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하셔가지고 수사기관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셨던 사건입니다. 정신과 선생님이셨고요. 환자가 내가 먹기 싫은 약을 억지로 의사로부터 강요를 당해서 먹었다라고 해서 강요죄로 환자가 의사를 고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거가 애매하네,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환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약이었고 그 환자의 진료 기록 같은 걸 봤을 때는 환자가 이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취지의 전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강요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긴 하지만 수사기관에 굉장히 여러 차례 다녀가셨고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전공의 선생님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셨고요. 왜 불렸다니? 대학병원에서 피의자 조사, 피의자 신문을 계속해서 받으셨고 심지어 고소한 그 정신과 환자분이랑 대질 신문도 하시고 좀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래? 약 투여했다고? 네, 근데 사실 환자한테 반드시 필요한 약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거 신기한 게 많네. 생각보다 그러면 주로 하시는 게 같습니다. 의사 쪽도 많이 하시고 환자분도 하시면 환자분 쪽 사건은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환자분 사건이요. 환자분 사건 같은 기억나는 거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좀 많이 안타까운 사건인데 생각보다 성형외과 성형외과? 로컬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잘못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전부 병원 쪽에 있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증거 보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도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찾아내기 위한 증거를 확보를 해놓고 법적인 다툼을 하기가 만약 병원에 있으면 어렵습니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래서 보통 많이 하시는 것이 증거보전 신청을 신청인데 해갖고 같이 따라가시고 이런 거.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인데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을 빨리 안 해주시면 그 사이에 다 병원에서는 전부 다 기록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보존기간이 지났다고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증거가 전부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대리해서 진행하는 사건들은 많은 어려움이 예, 있습니다. 어렵겠네 진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 말고 뭐 자문 이런 것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네, 저는 단순히 송무만 진행한다기보다는요. 의원급에서부터 병원급, 대학병원, 공공기관 병원까지 전부 다 자문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병원에서 자문을 도대체 뭘 받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이게 의료 과실이 있는지,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우리가 합의를 해주면 될지, 소송으로 가도 될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 아니면 뭐 간호사를 뽑았는데 간호사가 뭐 너무 근로를 해태하는 얘를 잘라도 그런 거? 되냐, 노동법 이런 거 노동법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뭐 진호위에 뭐 고발을 당했는데 뭐 어떻게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에 고발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냐. 심지어는 최근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폰트 서체 관련된 이런 거 어. 내용 증명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나중에 로스쿨 졸업한 학생들이 네. 만약에 나중에 진로를 정할 때 네. 의료 소송 이런 것도 있고 의료 자문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하면은 딱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 섞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섞어서 하고 있고요. 아예 자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 중에서 대학병원에 인하우스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문 쪽이 적성에 맞는다 하시면은 펌에 계시는 것보다는 대학병원이나 병원급의 인하우스를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네. 뭐 병원 마케팅 이런 것도 옛날에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병원 마케팅 같은 경우는요, 병원은 사실 상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올 수가 없는 그래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홍보 다 네. 해요 병원들이? 병원들이 다 뭐 바이럴, 뭐 블로그, 뭐 SNS 이런 음. 것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뭐 그게 버스 성형외과만 광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요, 많이 다 합니다. 해요, 예, 요새? 그래서 마케팅 관련해서는 사실은 의료 광고는 뭐 사전 검열 같은 것도 맞다. 있었고, 예, 그런 것도 있죠.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는 이제 세세한 기준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거 하면 안 되죠? 최고, 최초, 최고? 이런 거 하면 안 명의 돼? 이런 표현을 명의도 쓰면 안 쓰면 되고요. 되는 예, 거예요? 단정적으로 쓰면 안 되고, 오. 환자 비포 애프터 사진이 공개되게 그것도 안 돼? 보이면 안 되고요. 공개된다는 게 자기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 그렇다기보다는 응.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환자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볼 그래요? 수 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환자 유인의 요소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네, 치료 결과를 좀 이제 오. 환자들한테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원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케팅 회사 자문은 그런 의료 광고 문구 같은 거를 내보내기 전에 이거에서 혹시 문제가 되는 거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면은 문구 이거 틀렸습니다. 광고 이거 고쳐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광고 방식이 이게 되나요? 그랬을 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문 안 광고 받고 방식 광고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자문을 안 받고 맘대로 막 이렇게 그런 광고 내면 어떻게 그거에 돼요? 대해서는 뭐 제가 책임을 못 져드리긴 하겠죠. 예. 보통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자문 안 받고 하는 데가 많아요? 자문 안 받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의료법에서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법적인 자문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면 예. 예전에 무슨 뭐 화장품 회사 이런 것도 뭐 같이 뭐 이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보통 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수술만 하시는 게 아니고 코스메틱 브랜드를 만드세요. 그래서 뭐 코스메티컬이라고 해가지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홍보하는 브랜드 하면 좀 그런 약간 것도 좀 있어요? 좋아 보이잖아요. 마스크팩 이런 피부과도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차인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항상 화장품에 이제 목마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 광고는 또 다른 영역이고, 또 뭐 연예인 마케팅 같은 걸 하잖아요. 연예인 많이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연예인은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그 계약서로만 만나뵌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제 홍보 대행 계약서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뭐 나중에 광고 모델인데 갑자기 뭐 이혼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추문에 휩싸였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연예인과 헤어지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예전에 보니까 뭐 해외 진출 뭐 이런 거 용역도 하시고 뭐 네. 연구도 하셨는데 그때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제 예전 회사에서 러시아 다녀왔고요. 홍콩 그리고 카자흐스탄 2번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 그 의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러시아 분들이나 그런 카자흐스탄 국가의 환자분들이 한국의 의료를 좀 좋아해요. 일단은 한국에 어떤 건강검진. 건강검진 건강검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건강검진을 저희처럼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할 수 있는 건강검진 시스템이 CIS 국가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환자분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도 많이 받으시지만 한국 병원이 그쪽으로 나가주시기도 바래요. 그런 것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센터 설립 같은 거 자문을 위해서 나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예. 카자흐스탄 가보니까 어때? 좋아요? 카자흐스탄은요, 일단은 그게 어디쯤에 있죠? 이름만 들어봤지.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CIS 국가인데요. 그쪽 어딘가에 있나요, 그게? 예. 중앙아시아 국가인 걸로 알고 있고 영토가 상당히 큰 국가인데,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낙후돼 있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아직도 석탄을 많이 환경오염 심해요? 떼고 석탄을 떼거든요. 되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예. 것 같은데. 나가보면 약간 코가 매울 정도기는 한데 그래도 치안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또 약간 빈부의 격차가 크긴 한데 또 거기에 고위층들은 한국의 고위층 못지않게 부와 명예를 많이 누리고 계십니다.
그 약간 또 딴 얘기인데 네. 무슨 브런치라고 무슨 책 네. 글 쓴 거 있잖아요.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건? 그거는 제가 최근에 개업을 하면서 저랑 같은 연차에 있는 변호사 여자분들이랑 같이 저까지 3명 의기투합해가지고 온라인에 브런치라는 이제 매거진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근데 뭘로 검색하면 나와요? 네, 그러면? 변호사 언니들로 변호사 검색하시면 언니들? 나옵니다. 아. 그래서 로스쿨이나 전연차 여성 변호사들이 멘토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여성 변호사로서 누구를 멘토로 삼지 하면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뭐, 첫 번째, 뭐, 사회생활, 옷 입는 법, 상사에게 대처하는 법, 뭐, 개업 노하우, 뭐, 심지어는 뭐, 출산휴가, 아니면 뭐,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좀 여자들이 변호사 언니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매거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근데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이런 걸 해보시니까 뭐 장점, 단점이라든지 앞으로 뭐 로스쿨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의료소송은 대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소송입니다. 한마디로 빅펌에서 의료소송 쪽으로 손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데다가 의료소송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회전율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속가가 그렇게 높은 사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빅펌에서 여기까지 침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사건이 있다면은 의료소송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의료계에 생각보다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의료소송이 민사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행정소송도 하고 자문도 하고 형사에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고 병원만 생각해 보시면 정말 수십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직장이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다양한 법률적인 이슈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는 정말로 재미있는 분야고 계속해서 바뀌는 분야고 공부할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한마디로 지루할 틈은 없습니다. 아, 네. 하여튼 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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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